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미국제 에이테크스와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직후에 미사일 하나를 발사했어요. 이게 지금 외신 보도로는 최초의 ICBM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거기서 말씀하신 최초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11월 19일부로 1000일을 맞았거든요. 네. 지난 1000일 넘도록 러시아가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장거리 미사일, 즉 ICBM을 사용한 것이 최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러시아제 ICBM RS-26 루베즈라고 해요. 이게 아스트라한이라고 하는 곳이 카스피해 인근에 있는 러시아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죠. 예, 그 해변 도시이고 거기에 이제 군 공항에서 이것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21일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1일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ICBM을 포함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도 함께 발사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목표 지역이 우크라이나 중부에 있는 드니프로에 있는 군수시설을 타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한 아스트라한에서 여기까지 한 1000km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ICBM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RS-26은 사거리가 5,800km인데 최대 사거리. 과연 이거를 썼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쓴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 나토 국가를 타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경고라는 말씀이 되는데 자, 이 루베즈로 알려진 러시아제 ICBM. 자, 일단 어떤 무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루베즈는 원래 핵 공격용으로 개발이 된 ICBM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 탄도미사일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정점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속도가 마하 20이에요. 아, 음속에. 음속이 20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군요. 이 요격이 상당히 어렵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MIRB라고 하는 이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이 16개 분리형 그런 독립목표 재돌입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6개가 흩어지면 엄청난 핵폭탄이네요. 그럼요. 16개 흩어져서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고 사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 내지 6,000km 사이가 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아태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이제 이 ICBM이 어디에 떨어졌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다만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 미사일 6발은 요격을 했다. ICBM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걸 요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루베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요. 그 위력이 100에서 900킬로톤이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20KT 정도 되거든요. 몇 배입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탄두를 이번에는 안 실었지만 만약에 실어서 쏘면 그렇게 엄청나다. 네네. 이런 말씀이 되네요. 러시아 측에서는요. ICBM을 투입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외신들의 주장과 보도를 아주 애매하게 부인했네요. 예, 이제 드미트리 페스코프라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 ICBM을 쐈느냐 이러한 그 문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군에 직접 문의하기를 추천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크렘린궁으로서는 이 주제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 참 대답도 애매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일단 확인을 거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NCND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정황상 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들의 어떤 보고 이걸 바탕으로 속도나 고도 이런 걸 봤을 때 ICBM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일 날 러시아가 아스트라한에서 루베즈 발사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발사로 알려진 바로 직전 시점에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루 더 거슬러 전에. 올라가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 비핵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 비핵 보유국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핵 공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핵 교리에 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어떤 핵탄두의 대표적 투발 수단인 ICBM을 발사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관측을 낳았던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작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해명했네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드미트리 파스코프는 아주 애매한 대답을 했었는데 푸틴이 이제 직접 나서서 ICBM 쏜 거 아니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의 신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을 했다. 이게 푸틴이 말한 이 미사일의 이름이요. 오레스니크입니다. 네. 오레스니크고 초속 2.5에서 이 3km, 즉 이걸 마하로 환산을 하면 마 10 정도의 아, 그러니까 속도가 아까 됩니다. ICBM하고 루벤스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공격적 행동이 확대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푸틴, 러시아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네. 라는 걸 경고를 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장거리 무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크라이나 산업단지 맞대응으로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한 겁니다. 네, 지금 문 장군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뜯어보면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이게 이제 ICBM이든 푸틴 말대로 중거리 미사일이든 간에요. 우크라이나가 미제 에이테크음스에 이어 영국제, 이게 이제 프랑스하고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미사일 스톰 섀도우까지 발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폭풍의 그림자란 별명의 이 스톰 섀도우 어떤 건지 영상 보시죠. 네, 공대지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죠. 스톰 섀도우, 저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걸 이제 비행기에서 실어서 쏘니까 저렇게 이제 비행기에다가 전투기에다가 지금 탑재한 모습이고요. 서서히 이제 경락고를 빠져나와서 날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날아가서 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스톰 섀도우를 싣고 지금 날아가는 영국 비행기입니다. 스톰 섀도우 말씀드린 대로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개발 작품이에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자, 어떤 재원과 성능을 가졌나요? 이게 이제 최대 사거리가 25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km, 600km까지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그 정도 쓸 수 있고 수출용은 250km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것은 250km로 제공이 됐고요. 네. 이게 스텔스 성능이 탑재가 돼 있고 탄두의 무게가 450kg인데 이게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회피를 하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데 레이더를 피해가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군사 용어로 말이죠. 사거리 공산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창문 하나 대략 한 1m 정도의 직경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데 목표에 가까이 가면 이게 적외선 참 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라크 전 당시에 후세인을 사살하기 위해서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하. 이런 정확도와 그다음에 말하자면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기 저장소도 공격할 수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이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통신 지휘소를 타격한 거거든요. 지하에 있다면서요? 예, 지하에 있습니다. 거길 타격을 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이 과정에서 북한군 장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부상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국정원도 밝혔죠. 북한군 11,0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의 영토죠. 쿠르스크 지역에 이미 배치가 됐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스톰 섀도우가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이 지휘소를 군 통제소를 타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북한군이 갔다면 이 북한군 고위 장성도 그 지휘소에서 러시아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네. 있고 거기에 타격된 이 공습으로 인해서 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그 언급을 했어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언급을 했고 네. 다만 이 북한군 장성이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타격된 곳이 쿠르스크에 있는 마리노 지하 군 통제소고 러시아 군의 통신 허브였던 곳입니다. 네.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몇 달 전부터 이 스톰 섀도우 공격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줄곧 요청해 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격적인 추가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게 일종의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전에 할 거 다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계기는 푸틴이 만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침략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패퇴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푸틴이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하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승리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도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사용 제한,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제공한 거는 에이테킴스거든요. 이 제한을 해제해달라. 그래야 자기들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청을 했고 바이든이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에이테킴스 사용 허가도 했고요. 대인줄의 사용도 허가했고 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게 3,8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건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바이든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정책,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실패할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빚도 탕감해줬어요. 빚을 그동안 했던 진빚의 절반 6조 5,700억 원을 탕감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까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의 정전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내민 전제 조건들 우크라이나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을 보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땐 안 하겠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로는 휴전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쟁을 동결시키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영구히 하지 마라 그거예요. 예, 그리고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크게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다만 점령지인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나 자포리자, 헤르손 약간 분할을 해서 일부 영토, 아주 작은 영토를 양보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점령지가 한 20% 되는데 알짜는 다 자기네가 갖겠다는 그대로 거예요. 갖겠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부 양보하겠다는 것도 쿠르스크하고 맞바꾸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푸틴의 언급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조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느니 싸우겠다고 예,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나토 대부분 국가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접경 국가들은 아마 다 반대할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휴전하겠다고 해놓고 싸움을 완전히 그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상대방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전제 조건들을 내걸고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대선 유세가 한창일 때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그리고 약혼녀를 따로 사적으로 만났네요. 예, 이제 지난 1월 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바로 그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둘이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약혼녀인 길포드와 셋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이제 길포 1이네요. 예, 길포일 그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린 것이 지금 이제 세상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올리면서 정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소개하고 10년 전에 어느 언론사 행사에서 처음
만나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제 처음 만난 인연을 소개했는데 실제로 그 연배로 보면 정용진 회장이 한 10년 정도 위 연배지만은 큰형 나이예요. 예, 큰형 나이지만은 둘 사이는 아주 호형호재라고 할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미국인들은 뭐 나이 안 떠나서 그냥 이름 부르고 그러는 사이인데 이 두 사람은 또 특별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교분이 매우 두터운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아와서 3번이나 만났다고요? 예, 이제 그 공식적으로 2차례, 전체를 하면 3차례까지 올 들어서 만난 것만 따져도 3차례 이렇게 회동을 한국에서 했는데 두 사람은 실제로 그 둘 다 독실한 개신교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그 어떤 정서적으로 통하는 사이고 그런데 이 처음 만난 그 인연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거는 한 3, 4년 전에 정용진 회장이 이제 그 미국 정계에 또 제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지인의 소개로 트럼프 지금 이번에 당선인을 원래 만나기로 뉴욕에서 네. 약속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하필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장남인 이 트럼프 주니어를 대신 내보냈는데 네. 여기서 첫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이 종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취미로나 많은 부분에서 어떤 통하는 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후로 서로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고 한국과 미국을 또 오가면서 만나고 지난해 그 미국에서는 또 아까 그 약혼녀 길포일까지 동반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정도면 예. 굉장히 친한 거 아니에요? 아주 절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아주 그 누가 봐도 가까운 이런 사이로 공인돼 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공식적으로만 지금 박 의원도 얘기했지만 한국을 2번 찾았고 한 번은 사적으로 왔는데 그 사적 만남에서도 정 회장을 만난 거예요. 매번 만난 겁니다. 지난 8월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 대형 교회를 찾았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Pastor Lee. It's an honor to be back this time when a would-be assassin tried to kill my father on July 13th of this year. I believe we saw the hand of God in action. 네, 뭐 자막에도 나왔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 간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영적인 멘토로 알려진 미국인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 옛날 말로는 당회장이죠. 아주 친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남침례교, 미국의 남침례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인데 여자분이더라고요.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분이 이 20여 년 동안 트럼프 일가와 이 친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또 여의도 이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도 상당히 친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영훈 목사를 통해서 트럼프 장남 또 한국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주니어도 한국의 한 행사, 네. 이 젊은이들 행사에 직접 참여를 했고 한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나라의 보수계 청년들이 주최하는 정치 모임, 이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했네요. 예, 이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그 빌드업 코리아라는 한미 보수 청년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좋은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이런 소식이 트럼프 캠프에까지 전해졌고 트럼프 주니어에게도 귀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8월의 경우 보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그 캠퍼런스가 있는데 이 빌드업 코리아가 주최한 행사에 바로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더 코리아라는 단체는 이제 지난 3년간의 한미를 오가면서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대규모 정치성 행사를 많이 개최해 왔는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이제 참석한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빌더 코리아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트럼프 캠프는 한미 보수 활동에 특히나 어떤 그 미래 세대 이런 것을 겨냥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우리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인선이 삐걱대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무역과
관세 통상 정책을 이끌어갈 상무장관에는 억만장자 기업인인 하워드 러트닉이 지명됐습니다. 한마디로 관세 열렬한 이 신봉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관세에 대해서 동맹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데요. 실제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정책을 이끌 바로 상무장관이라는 핵심 직책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이 러트닉은 하워드 러트닉은 30년 이상 월가에서 활동해온 금융인이자 억만장자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셀러리맨 신화로 또 유명한데요. 22살에 그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29살에 7년 만에 회장 겸 CEO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그 활동력을 인정받는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세계무역센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이 빌딩이 쌍둥이 빌딩에서 그 9.11 사태 때 그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무려 600여 명의 직원들이다. 직원의 한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사망했죠. 참담한 어떤 변을 겪었는데 그 변을 겪고도 회사를 재건해내온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한 인사입니다. 네. 이 미국에서의 이 세금과 관세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트럼프 2기에 대중 강경파가 많이 기용됐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성의 인물입니다.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죠. 향후 미국 관세가 얼마나 올라갈지 매우 걱정되는 그런 말들을 아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 초에 가장 번영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900년대 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하고요. 대중 강경파에 선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2018년에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러트닉이 상무장관에 취임을 하게 되면 아마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그 관세에서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의 인선이 거침없이 진행이 되다가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습니다. 드디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받아왔는데 계속 버텼거든요. 결국 물러났습니다. 대신에 그 후임으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 여성입니다. 팸 본디 변호사가 지명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아마 청문회 통과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매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법무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가 사퇴를 했고 낙마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탄핵을 방어했던 팸 본디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팸 본디는 2016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힐러리를 가둬라. 이런 얘기도 했고 2020년에 대선은 사기다. 이런 언급을 했던 인물인데 역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막 즉흥적으로도 임명하고 충성파 인선을 하다가 이 브레이크가 일단 한번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원의 공화당의 견제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우주선 스타쉽의 6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마가 모자를 쓰고 트럼프 당선인도 함께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4, 3, 2, 1. Vehicle is pitching downrange. Booster Raptor, chamber pressure nominal. Now going around the Earth. So if you want to maybe get a better view, if you come. Let's go. 네, 머스크가 트럼프의 그림자인지 트럼프가 머스크의 그림자인지 요즘은 좀 헷갈릴 지경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저 자리에도 장남이 갔는데 머스크도 갔습니다. 삼촌이란 얘기가 좀 무색하고
뭐 그런 지경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이 평가는 보면 CNN의 평가 좀 인용하면 CNN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당선인과 더 가까워졌다는 걸 뜻한다. 트럼프 조직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같이 그 야심찬 스페이스 X의 시험 발사에 함께 이게 사실 민간인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 회사의 차기 아메리카 대통령이 그 참관을 직접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동안에 일부 머스크를 둘러싼 인선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신임을 다시 확인하는 조치면서 이 정도면 거의 의형제급이다라고 부를 만하다. 그래서 어떤 그 앞으로도 변함없이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요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고 있더군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성목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조선의 왕들과 전담 요리사 그리고 요리 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뜻깊은 전시회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부터 영조, 고종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은 몰랐을 왕들의 입맛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은 이렇게 산의 진미보다 건강을 북돋우는 음식들로 차려졌습니다. 네, 박성원 의원과 함께 이번 주제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금 같은 사극에서 조금 엿보기는 했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의 궁중음식 문화를 다시 조명하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주 흥미롭고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요.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 20일 개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가보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로 대장금입니다. 궁중 음식 관련 200여 점의 유물 또 재현한 수라상 그리고 영상 자료까지 전시가 되니까요. 정말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수라상이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식재료로 요리한 그 음식들이 그대로 또 재현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든든히 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듣기만 해도 식욕이 돌아요. 그러니까요. 막 군침 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이 내용들이 쫙 전개돼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고 대한제국의 첫 황제였던 고종의 생일상이 그대로 전시돼 있다는데 자, 요리 가지수가 60개가 넘어요. 예, 무려 그 63가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제 세자와 대신들이 술을 한 잔 따를 때마다 헌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마다 7개의 찬으로 구성된 안주상을 새로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이제 1892년에 고종의 즉위 30주년이자 41세 생일상 때 차려졌던 이 상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주상 9번에 무려 63가지의 요리가 올라왔던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주상에는 신선로, 해삼전, 완자탕, 뭐 생전 복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궁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9번이나의 보는 이런 술상은 궁중잔치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드문 예라고 합니다. 안주를 9번이나 갈았다고 하니까 궁궐잔치의 호화로움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조선시대 궁중잔치 음식은 외소주방, 소주방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재현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은 외소주방입니다. 궁중에서 자주
벌어지는 의례나 제례에 쓰여지는 임금님의 윤허를 받아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곳입니다. 숭어찜, 해삼찜, 각색만두, 어만두 등의 숙실가루는 한자에 해당하는 조란, 율란, 강란이 설교 중에 있고 과일로는 7채 이르도록 쌓았습니다. 이것이 궁중의 잔치 음식입니다. 화려하죠? 양도 만만치 않고요. 이 별식들 좀 보십시오. 색깔이며 모양새며 품격이 다르죠? 네, 맛도 맛이지만 이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별한 잔치가 아니라 평소에 왕이 하는 식사, 왕후와 함께하는 식사,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수라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 수라상 차림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수라라는 의미가 임금에게 올리는 밥상. 그래서 이제 높여서 부르는 의미가 바로 수라상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왕은 몇 끼를 먹었을까요? 오, 5끼라고 나오네요. 네.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먹지만 제가 뭐 왕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배가 네. 고팠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아침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먹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하루 5끼가 되는데 오전 10시와 오후 5시가 말 그대로 이제 정찬이 제대로 차려지는 겁니다. 아, 점심이 그렇네요. 그렇죠. 든든한 식사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하는데 이 수라상의 의미가 전국에서 이제 식재료가 올라오니까 이걸 통해서 임금은 공경이 담겨있는 이 수라상의 식재료들을 보고서 백성들의 삶을 이해를 했다. 아, 많이 올라오면 풍년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은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가뭄이나 태풍 바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진상 이 식재료를 올리는 것을 면제해주거나 반찬에 가지수를 줄여서 고통을 분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 왕들의 이 수라상은 안에 있는 방이란 뜻의 소주방, 내소주방이 전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요리 과정도 재현이 됐습니다. 역시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임금님의 수라상을 담당하는 내소주방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루 총 5개의 수라를 드셨습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케 하려는 의도죠. 자, 드디어 임금님의 밥상입니다. 죽에다 국수, 12첩 상차림도 담백한 음식들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은 이렇게 산의 진미보다 건강을 북돋우는 음식들로 차려졌습니다. 네, 왕들의 입맛도 공개가 됐습니다. 세종은 요즘 말로 고기광, 고기 매니아였고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영조는 평생 검소한 채식주의자였다고요? 예, 이제 그 세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기를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이 없으면 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선실록, 왕조실록에 나온대요. 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태종 이제 아버지인 그 태종께서는 세종은 워낙 고기를 좋아하니 상을 치를 때도 고기를 먹게 하라는 것을 유언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예. 초상라면은 예. 안 먹거든요, 고기를. 예.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언으로까지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60파 세종도 안 드시는 고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양고기인데요. 이제 양고기는 그 당시 조선에서 이게 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돈이 있으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데 써라라고 하면서 양고기는 금지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골수 채식주의자인 영조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탕평채 있잖아요. 청포묵으로 만든 예, 거죠. 이렇게 그 청포묵에다가 고기 볶음 약간 들어가고 숙주 미나리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오색 고명이 아주 색감이 고운 이런 음식인데 이 탕평채를 아주 즐겨 드셨는데 뭐냐면 이제 당쟁을 억제하려고 그 영조께서 그 탕평평하라라는 네. 그 말에 줄인 게 우리가 탕평책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탕평채인데 탕평 정책을 폈는데 이 청포묵에다가 다른 재료들과 잘 보기 좋게 버무려진 이러한 요리를 바로 그래서 탕평채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채식과 탕평채를 즐겨 드신 영조, 조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장수하셨고요. 왕을 52년 넘게 재위했습니다. 갖가지 사연을 가졌던 조선 왕들에게
요즘 말로 소울푸드도 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음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이렇게 있어도 이게 맛있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음식은 따로 있었던 것인데 강화도에서 강화도령이라고 그러죠. 지게 작대기 두드렸던 이 철종은 수라상도 별로인 거예요. 그 맛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강화도에 있을 때 이 먹었던 시래기로 끓인 된장국, 시래기국이죠. 그게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아, 고향의 맛이군요. 그러니까 다른 거 치워라. 얼른 나에겐 시래기국을 가져오너라. 이랬다라는 겁니다. 철종이. 그리고 또 이제 선조, 우리 왜 임진왜란 때 피난 갔던 의주로 피난 갔던 바로 그 선조인데 어느 이제 이 강가에 머무르게 됐는데 잔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부가 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대접을 한 겁니다. 잡아서? 예. 잡아서 대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 이게 무슨 고기냐? 이 고기를 어느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맛있었던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선이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별 소득이 없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말짝 도루묵이네. 말짱 도루묵. 예. 바로 거기서 유래가 돼서 이 황궁을 해서도 이제 선조가 맛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피난 어려운 길이 아니잖아요.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루묵으로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루묵이 됐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일화인데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왕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주던 셰프들을 숙수, 그중에 수석 요리사를 대령 숙수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요즘에 흑백 요리사 같은 아주 큰 인기인데 에드워드리 같은 사람. 그렇죠. 에드워드리죠. 그러니까 조선의 미슐랭 한 5스타쯤 될 것 같은데 미슐랭은 스타가 3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더 붙인 거죠.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이 대령 숙수라고 하는데 임금 수라상을 전담하는 이제 요리사입니다. 대령 숙수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아주 요리 대결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허영만 하백의 이 식객이라고 하는 만화에도 그게 잘 나타나는데 이름이 말 그대로 숙수입니다. 수석 요리사. 공준장치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인데 외소주방에 아까 우리가 외소주방, 내소주방 설명드렸죠. 그 남자 셰프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네. 조선의 마지막 대령 숙수가 독립해서 지금의 광화문 근처에 최초의 근대식 식당 명월관을 차린 일화도 유명합니다. 자, 왕실 음식 준비는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이었죠. 그래서 사극을 보면 대장금도 그렇고 순 그 여성 나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현실은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왕실 수락관의 남녀 비율 반대였다고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나인들이 이 궁중에 이 외소주방 내수면 나인들이 굉장히 여성이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주 고된 그런 육체 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국대전을 보면 실제 수락관의 성비는 남자가 15, 여자가 1 정도였다. 조선 여자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요. 조선 후기 들어서 사극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사극은 사극인데 네. 약간의 또 픽션이 들어갔습니다. 만두, 국수, 한가 등으로 숙수 업무도 좀 세분화되는 그런 게 있었고 전문 분야가 나눠지죠. 왕실 숙수 출신은 강화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명월관을 창업해서 조선 최초의 근대 식당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역사와 드라마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이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회에 가시면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내년부터요, 5월에 새로운 국가기념일이 2개나 생깁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세종대왕도 관계가 있는데요. 자, 어떤 날들이죠? 예, 이제 그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날. 탄신일. 예, 그러니까 한글이니까 네, 나신날. 세종대왕 나신날로 이렇게 하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바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9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데 아마 여기서 궁금한 게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날이다라는데 이건 물론 1397년 세종대왕 탄신일을 이제 양력으로 따져서 이걸 기념하는 날로 됐습니다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0월 9일 날 한글날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 한글날은 이제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이고 이 세종대왕의 업적이 한글 창제 말고도 경제, 사회, 국방
국방,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업적을 기리면서 바로 애민, 자주, 실용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일로, 이건 공휴일은 아닙니다. 네. 기념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은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7일 날 바로 우주항공청이 역사적인 개막을 우리가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출범했죠. 예,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바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5월에 두 날이 노는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기념일이 내년부터 된다. 자, 세종대왕,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훌륭한 왕이신데 과학 분야 업적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과학자이자 또 복지 대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들을 생각해 보면 앙부일구, 그 다음에 자경루, 처구기, 장형실 기억나실 겁니다. 농사직설들을 편찬하면서 진두지휘했다. 말 그대로 과학자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노벨상을 몇 개를 타도 탔을 겁니다. 조선에 맞는 역법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로도 인재를 또 많이 파견하게 되고 요즘으로 치면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은 이 복지인데 관청의 노비의 출산휴가가 7일밖에 주어지든 아니 말이 되느냐? 100일을 주어라. 그러니까 저거 깜짝 놀랐어요. 관청 노비에게. 그러니까 저출생 대응을 이미 그때는 뭐 저출생은 아니었겠지만 한 것이죠. 세종대왕은 또 산모를 돌보게끔 남편 육아휴직입니다. 남편에게도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 500년 전 이상 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이런 분의 나신 날을 내년부터는 국가기념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우주항공의 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정부는 우주항공 5대 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 7대 추진 전략이라는 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핵심을 말하자면은 현재는 이제 R&D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항공 정책을 산업 중심의 육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45년에 가면 세계 시장의 10% 한 420조 원을 차지하는 그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 또 출연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R&D도 민간 중심으로 민간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한 각종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확대해서 우리가 우주항공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그 7대 전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국가기념일을 어떻게 기려야 된다고 우리 박 의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기념일이 단순히 어떤 그 행사를 위한 어떤 이러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그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우주항공을 예를 들자면 그 우주항공의 기반이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그 역량을 키워가는 이런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을 같이 국민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날, 이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놀아야만 휴일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지닌 날이 생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박성원 논설위원,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4절기로는 소설입니다. 눈은 안 왔죠.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소울푸드인 김치의 날이 또 오늘입니다. 요즘 배추값도 이제 많이 안정됐다고 하니까 맛있는 김치 요리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